자, 공무망 운영에 대해서 1-3절에서는 공무망 운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무망 운영 전략 그러면 방향이나 계획을 우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떤 방향, 어떤 계획이냐? 우리 공공망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나 계획을 우리는 공무망 운영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예산 및 자원 배분이 달라지고요. 구조, 운영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 범위도 보면 조직의 어떤 관계까지도, 그죠? 관계까지도 포함해서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운영 전략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효율적 공무원 전략이 있고요. 그죠? 효율적 공무원 전략이 있고요. 대응적 공무원 전략이 있어요. 이 효율적 공무원 전략은요, 제목에서도 그런 것처럼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비용을 줄이면서. 이 대응적 공무원 전략에서는요, 비용은 신경 안 써요.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되면 이런 말 있죠? 내가 이거 하나 팔면 1년 먹고 살아. 근데 내가 그거 팔기 위한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 때 그 비용이 아끼려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보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적 공무원 전략에서는 품질 문제라든가 가격 인하 압력, 그죠? 그 다음에 불용 제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생산 전략도 보면 높은 가동률을 통한 낮은 비용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 공무원 전략의 생산 전략이라면 대응적 공무원 전략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그죠? 초과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게 생산 전략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요가 있으면 내가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재고 전략도 보세요. 높은 재고 회전율, 낮은 재고 수준 유지가 이제 전략이라면 대응적 공무원 전략에서는 여유 재고를 갖고 있다. 그죠? 내가 여유 재고를 갖고선 비용을 줄이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되겠죠. 그죠? 리드타임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효율적 공무원 전략에서는 비용을 가능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리드타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에 이 대응적 공무원 전략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높아질 거고요. 경쟁력이 높아지면 경쟁사보다 내가 물건 팔 확률이 높아지겠죠?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비용과 품질에 근거해서 공급자를 선정하는데요. 대응적 공무원 전략에서는 속도, 스피드, 유연성, 그 다음에 당연히 품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품질이 아니라 스피드, 유연성, 품질이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설계 전략도 한번 보세요. 성능은 최대인데 비용은 최소예요. 그죠? 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성능을 최대로 하는 그런. 자, 그런데 대응적 공무원 전략에서는 모듈화를 통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화 지원을 유도하겠다. 그죠? 감히 못 따라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운송 전략 보시면 낮은 운송 비용을 찾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운송 비용 적게 들여서 납품할까? 대응적 공무원 전략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빨리 갖다 줄까? 그죠? 신속하게 대응하는 운송을 선호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 팔면 1년 먹고 사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망 운영 시스템의 구성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프로세스가 있고요. 조직이 있고요.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서 설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되겠죠.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공무망 운영 프로세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공무망 운영 참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참조 모델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CO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SCOR,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 용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 운영 참고 모델 뭐냐? SCOR이다. 자, 얘는 공무원 관리를 진단한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선 도구로도 쓰인대요.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 관리의 전략 및 운영 체계를 측정하는 데도 쓰인대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대요. 그래서 공무원 관리를 진단한다거나 개선 도구로 쓰이고 또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런 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SCOR이다. 그래서 공무원 운영 프로세스의 표준, 대표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조달, 생산, 그 다음에 배송, 반품. 이 5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COR, 공무원 운영 참고 모델이 이런 5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런 5 계획에 대한, 조달에 대한, 생산에 대한, 배송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들이 쭉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보면,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별도 조직이 되어 있어서 잘 관리를 하겠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기존 조직에서 이런 공무원 관리를 같이 한답니다. 자, 인프라를 보면, 뭐, 설비 및 거점 구축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인프라가 되겠죠. 설비 및 거점 구축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공무원 정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인 거겠죠. 시스템은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에요. 그죠? 자, 이번 절에서는 공무원 거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거점이 뭐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이 배송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제반 물류 시설, 그죠? 이 배송은 뭐냐 그럼, 그죠? 이 배송은 물류 거점에서 소비자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배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생산자하고 물류 거점 사이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수송 트럭들은 크죠? 보통 11톤 트럭, 큰 트럭들이 트레일러 이런 거. 그런데 배송지, 그러니까 거점에서 소비자에게 이때는 이제 조그만 소형 트럭들을 많이 활용하겠죠. 생산 거점은 뭐냐? 뭐 생산의 거점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시설들, 그죠? 그래서 이 고객 주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생산 시설, 이걸 우리는 생산 거점이다. 그죠? 보시면. 배송, 물건 갖다 주는 거, 소비자 갖다 주는 거, 이걸 효율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제반 시설이 뭐냐? 그게 공급 거점이다. 공급망 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자, 공급망 거점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공급망 물류 거점의 기능,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완충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완충 기능. 수요 공급 조절하는 기능이죠. 보관함으로써 보관되어 있는 거에서 소비자 주문이 있으면 주고, 그죠? 주문이 없으면 보관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집화, 배송, 화물을 모으고 그다음에 배송,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기지 기능이 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개 기지, 그죠? 물건도 중개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정보도 같이 중개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 운송비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운송비 절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매 주문마다 직접 갖다 준다고 한다면 아마 이동거리가 엄청 길 거예요. 그런데 공장하고, 그죠? 공장하고 소비자 사이 중간 어느 지점에 대형
물류센터를 걸쳐놓고 여기에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문이 있을 때마다 이 물류센터에 소비자에게 갖다 주게 된다면 평균 이동거리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운송비가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유통기능, 조정기능이 유통가공기능이에요. 유통가공기능 또는 조정기능이 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물류센터에 잔뜩 큰 꾸러미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거 꾸러미 단위로 안 사죠? 조금씩 사잖아요, 낱개로. 그럼 낱개로 이렇게 소분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유통 가공이 되겠죠. 또는 모듈 형태로 갖고 있다가 소비자가 나 이런 거 주면 그럼 그 옵션에 따라서 조립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 가공 기능이다. 자, 유통 가공 기능, 조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품, 그 다음에 선별 기능이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건품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전진 기지로서의 기능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쇼룸 역할을 한다는, 전시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류 거점의 기능, 이것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 그죠? 유통 가공 기능, 조정 기능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공무망 물류 거점 구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돈이죠, 돈. 비용. 그래서 물류 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하고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총 비용이 상승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경쟁력, 과잉 투자로 인한 경쟁력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물류 거점수 결정은 이 총 비용이 최저점에서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 지점에서의 어떤 거점수를 결정하셔야 되겠다. 결국 거점수는 비용 함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거점수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이라든가 수요 창출, 그 다음에 참여 기업이나 또는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도 질적인 면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물류 거점을 구축하셔야 되겠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망 거점의 최적화, 그죠?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차별성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류 공공망 거점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검토 지표를 보면 고객 서비스 지표가 있고요, 비용 지표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지표는 고객 대응 납기가 되겠죠. 결국은 재고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거점하고 수요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 이게 따라서 고객 대응 납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지표 보면 재고 비용이 있고 고정 투자 비용이 있고 변동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송 비용이 있어요. 재고 비용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안전재고 때문에 이제 많이 안전재고 때문에 이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완만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물류 거점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그죠? 동일 다른 어떤 수요 조건이라든가 모든 것도 다 동일하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비례해서 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운영하다 보면 거점이 담당하고 있는 수요지의 어떤 수요가 많고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안전재고를 이제 대부분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 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제가 계속 비례냐, 처음엔 비례하고 나중에는 완만히 증가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 투자 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대부분 이제 건설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변동 운영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증가하지만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송 비용은요, 재밌는 게 재밌어요. 초기에는 감소해요. 거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서한 것까지 이제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송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증가한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자, 물류거점 최적화 기법.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 이 무게중심법은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요지 1, 수요지 2하고 공장하고 이제 재고들이 몇 개씩 이렇게 있다고. 재고의 사이즈가 몇 개 있다. 거리가 얼마다. 이랬을 때 어느 위치에다가 시장 1하고 시장 2하고 이 공장하고 이 세 개의 삼각형 형식이 되겠죠. 그죠? 예. 어디에 둬야 되느냐, 거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시장의 크기가 다 동일하다 그러면 그 삼각형 무게중심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무게중심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장 1, 시장 2, 그 다음에 공장 주변, 이 수요의 어떤 양이 틀리잖아요. 각각.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거리가 주어지면 과연 여기다 어디다가 이제 해야 될 거냐, 그런 것들 무게중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적화 기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3절에서는 물류거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방식입니다. 직배송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생산자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죠. 그죠? 대부분 물류센터를 거쳐서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 배송 트럭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생산재들.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설비나 기계, 그죠? 뭐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뭐 발전기라든가 또는 뭐 변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거점 갔다가 갈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수도요,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죠? 만든 데 가서 직접 검수해서 거기에서 바로 설치까지 운반해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로 직배송 방식은 일반적으로 흔한 방식은 아닌데 생산재 같은 것들 배송할 때, 수송할 때 그런 많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류 거점을 두는 것보다 만약에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해가면 운송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예, 거점 두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질도 어때요? 거리가 멀어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길어지겠죠. 나빠지겠죠. 서비스 질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물류 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개 두느냐? 하나를 두느냐? 여러 개 두느냐? 그죠? 네. 자, 뭐 당연히 거점에 비해서 이 고정 투자비나 재고 비용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죠? 거점에 둘 재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창고에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갖다 주면 되거나 공장에 있는 거 실어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직배송 방식, 물류 거점 운영 방식하고의 차이가 이런 게 있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에요. 그죠? 예, 거기 상단 거점에는 생산 거점이 되겠죠? 예, 공장들이에요. 예, 회사들이 이제 쭉 여러 개가 쭉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물류센터, 종합 물류센터, 통합 물류센터라고 해요. 통합 물류센터로 이제 수송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나 고객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직접 갖다 주는 것보다 배송 시간은 뭐 거리는 좀 증가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실었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배송 시간은 직접 배송하는 것보다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뭐 엄격히 얘기하면 이렇게 통합물류센터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요 지역물류센터하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배송은 물류센터에서 소비자 사이에 운송되는 게 배송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 배송 시간이 뭐보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역 물류센터보다 배송 시간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재고 비용, 고정 투자 비용이 감소된다. 뭐보다? 방금 보여드린 얘들보다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보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운송 비용, 그죠? 일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보다 가능할까요? 앞에 얘기한 직배송 방식보다 절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뭐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물류센터는 이렇게 각 지역마다 물류센터를 두는 거예요. 수도권에, 중부권에, 남부권에, 아니면 각 도별로도 하나씩 뭐 이렇게. 그럼 당연히 늘어나겠죠. 뭐보다? 예, 아까 저런 거 하나 통합물류센터보다, 그죠? 예, 재고 비용도 많아질 거고요. 물류센터가 많아지니까 투자 비용, 특히 고정 투자 비용이 많이 증가되겠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 소비자 집단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배송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지역 물류센터 혼합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밑에 보면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의 경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을 한다고. 어디로? 저 미국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국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현지 자동차 또 현지 공장이 있으니까 또 얘기가 좀 안 맞겠지만 현지 공장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울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죠? 예. 일단 한 군데 미국이라는 데 상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군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LA 쪽이겠네요. 그죠? LA 쪽에 통합물류센터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각 주에다가 지역 물류센터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통합 지역 물류센터 혼합 방식이다. 혼합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급지가 넓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50배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어떤 통합물류센터나 또는 지역물류센터만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혼합 운영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MI 운영 방식. 이건 아까 우리 SCM 공공망 정보 시스템 방식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VMI 방식. 그죠? 공급자. 예를 들어서 유통업자하고 생산자 보면 생산자가 공급자고, 원재료 공급자하고 생산자가 보면 원재료 공급자가 또 공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가 대신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 위탁 재고 관리 방식, VMI 운영 방식이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크로스 도킹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유 안 하고 환승 기능만. 환승이 아니라 사람이 환승이고 화물은 환적이겠죠. 그죠? 환적 기능만 제공한다. 결국은 원활한 흐름에 초점을 둔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항 관리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용어이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물류란
제품을 물리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포장, 보관, 하역, 운송, 정보 등에 관한 행위이다. 네, 맞죠? 2번에 보면 로지스틱스가 상품 지향적이라면 물류는 고객 만족을 위한 고객 지향적 시스템으로 원재료, 완성품 위에 정보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이상합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 지향적, 로지스틱스가 상품 지향적이다. 물류가 고객 지향적 시스템이다. 이 두 개가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그죠? 예. 공급망 관리는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완제품, 최종 소비에 이르는 프로세스로서 협력사 및 거래처와 서로 연결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프로세스로 정의될 수 있다. 로지스틱스는 원부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판매, 반품, 회수, 폐기에 이르기까지 구매, 조달, 생산, 판매, 물류 통합된 개념이다. 그래서 3번, 4번은 다 맞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급망관리 정보 시스템의 유형이 무엇인가?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 있는 각종 데이터가 제조업체로 전달되면서 제조업체가 물류센터로 제품을 배송하고 유통업체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 방식의 하나다. 여기서 핵심은 유통업체의 재고를 직접 공급업체가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 책임을 공급자에게 위탁하는 성격의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협력사 관리 재고 시스템 또는 위탁 재고 관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련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공급망 관리 운영 방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